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막 완벽하게 아름다운 영작을 감상할 때 보통 그 색채나 구도의 경이로움에 완전 빠져들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그림이 주는 평온함이라든가 예술성에 막 감탄하면서 보게 되죠. 네. 그런데 만약에요, 당대 최고의 천재들이 모여서 단 3일 만에 완성한 그 눈부시게 아름다운 산수화 한 장이 사실은 수십 년 뒤에 벌어질 끔찍한 피바람을 예언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와, 그 가문의 멸절을 예고하는 일종의 서늘한 암호문이었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탐구할 자료들이 바로 그 거대한 소용돌이의 흔적들입니다. 아, 그 아름다움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이나 비극적인 운명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작품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서사로 확 다가오거든요. 네, 진짜 평온해 보이는 호수 수면 아래에서 막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소용돌이가 조용히 돌고 있는 걸 발견하는 느낌이랄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체적인 자료들이 어떤 것들이죠? 네, 조선시대 최고의 산수화로 꼽히는 거대한 그림이죠. 몽유도원도의 이미지, 그리고 이 그림의 탄생 배경이 적힌 문헌들, 또 왕조의 공식 기록인 조선왕조실록 발췌본입니다. 아, 그리고 위키백과에 정리된 조선 전기 천재학자 박팽년의 생애 기록도 포함되어 있죠? 네네. 그래서 오늘의 탐구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조선 최고의 르네상스 시대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꿈의 기록이 어떻게 가장 참혹한 정치적 숙청이라는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했는지 그 궤적을 쫓아가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벌써 긴장감이 도는데요. 모든 비극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달콤하고 완벽한 꿈에서부터 시작되곤 하잖아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무대는 경복궁 동편, 안평대군의 거처인 비해당의 어느 새벽입니다. 방금 전까지 꾸었던 꿈의 잔상에서 도저히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기록을 보면 이 꿈의 디테일이 진짜 엄청 생생하거든요. 네, 그 막 검은 옷, 즉 흑복을 입은 어떤 인물이 스쳐 지나가고 자신의 곁에는 아주 젊고 총명한 모습의 박팽년이 서 있었다고 하죠. 네. 박팽년이 꿈속에서 일종의 안내자 역할을 한 건데요. 대군, 저 좁은 입구를 지나면 길이 바뀔 듯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 네. 그러자 바위가 갈라진 틈 사이로 막 안개가 열리면서 그 길 끝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복사꽃이 구름처럼 피어 있고 푸른 비단 같은 산이 막 수십 겹으로 에워싸고 있는 곳. 바로 현실의 고통이 완벽하게 거세든 이상향인 무릉도원이었죠. 그리고 그 도원에는 신숙주나 최양 같은 당대의 지식인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자료 보면서 여기서 제일 소름이 돋았어요. 산기슭에서 그 흰도포를 입은 산인이 내려와서 이래한테 말을 건네잖아요. 아, 그 낡은 지팡이를 짚은 산인 말씀이시죠? 네네. 여기는 옛사람이 찾던 곳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곳이요. 라고요. 이게 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예언처럼 들려서 등골이 막 서늘해지더라고요. 진짜 인간의 깊은 무의식이 시대를 꿰뚫어보는 순간인 것 같아요. 안평대군은 이 꿈의 이미지가 아침 햇살에 막 날아갈까 봐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해가 채 뜨기도 전에 당대 최고의 화가인 안견을 급히 부르잖아요. 네, 안견은 먹도 갈지 못한 상태로 막 허겁지겁 달려와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안견이 3일 밤낮을 진짜 쉬지 않고 붓을 휘둘러서 이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냅니다. 먹이 마르기도 전에 막 다음 산맥을 올리고요. 바위를 깎아내고 물길을 열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쏟아 부은 거죠. 셋째 날 새벽에 그 마지막 복사꽃에 붉은 점을 딱 찍으면서 이 한 점이 늦으면 그림이 늙은다. 이렇게 외쳤다는 대목에서는 와, 진짜 예술가의 혼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 완성된 그림의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봤을 때 나타나는 아주 이질적인 시각적 포인트입니다. 그 안평대군이 그림 시작할 때 안견한테 엄청 강력하게 요구했던 그 조건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림의 왼편,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도원이 맞닿아 있는 그 경계선의 묘사였어요. 왼편은 철저히 현실이어야 하오. 험준한 산이 꽉 막혀 있어야 하오. 그 누구도 쉽게 도원에 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죠. 네, 그래서 그림 왼편을 보면 진짜 접근조차 불가능해 보이는 가파르고 위압적인 절벽이 막 거대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엄청난 자본과 능력을 들여서 세상에서 제일 환상적인 판타지 유토피아를 만들었어요. 네, 최고급 테마파크를 지은 셈이죠.
그런데 정작 그 입구에다가 아주 흉측하고 육중한 거대 철제 보왕문을 막 겹겹이 용접해 놓은 격이잖아요. 아,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었던 왕의 아들이 대체 왜 자신의 완벽한 유토피아를 이렇게 접근하기 어렵고 단절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했을까요? 단순히 뭐 예술적인 대비를 위해서라고 하기엔 너무 방어적이지 않나요? 그 방어적인 태도가 바로 안평대군과 당대 지식인들의 불안한 내면을 정확히 비추는 거울인 거죠. 이상향이라는 건 역설적으로 가혹하고 진입하기 힘든 현실이 존재할 때만 그 가치가 증명되거든요. 아, 겉으로는 조선 전기 르네상스라는 그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지만 속은 달랐다는 거군요. 네, 그들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수양대군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위협과 권력 투쟁의 서늘함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절벽이 가파르고 험준할수록 그들이 도피하고 싶은 도원의 평화는 더욱 간절해지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화려한 꿈을 꾸면서도 목을 조여오는 현실의 칼빵함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와, 이 거대한 절벽과 붉은 복사꽃 사이에 화가 안견 한 사람의 분놀림만 담긴 게 아니었네요. 그리고 완성된 이 거대한 두루마리 그림 뒤로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글을 남기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림 뒤에 길게 이어지는 찬시와 발문들이죠. 안평대군이 먼저 글을 열고 이어서 박팽년이 몽도원서라는 서문을 적어 내려갑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이 과정이 요즘 우리가 쓰는 실시간 공유 문서, 그 구글 독스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돌려 적는 롤링페이퍼 같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당대 최고 지정인들의 실시간 지적 교류 현장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남긴 물리적인 흔적이 각자의 성향을 너무 뚜렷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안평대군과 박팽년이 똑같은 창고에서 꺼낸 완벽히 같은 결의 종이를 썼는데 붓이 지나간 자리에 먹이 스며드는 모양이 완전히 달랐죠. 안평대군의 글은 왕실의 권위처럼 종이 표면에 꼿꼿하고 매끄럽게 얹혀 있었고요. 반면에 박팽년의 글은 종이 안쪽 섬유질 깊숙한 곳까지 아주 흠뻑, 무겁게 젖어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먹의 스밈은 단순한 피랍의 차이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은유죠. 네, 박팽년은 자신이 적은 몽도원서에서 이렇게 묻잖아요. 깨어있을 때 본 것만 참이라 하고 꿈속에서 본 바를 거짓이라 할 수 있겠는가? 라고요. 네, 현실과 꿈의 경계에 대한 아주 깊은 철학적 의문이죠. 멋진 문장이긴 한데 저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정치를 하고 백성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고위 관료가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좀 너무 낭만적이거나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 실제로 절친한 동료였던 신숙주도 바로 반박을 하죠. 네, 꿈이 오래 남으려면 누군가는 두 발을 현실의 진흙탕에 단단히 박고 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꼬집잖아요. 최양 역시 도원은 멀리 있어야 오래 갑니다. 라면서 선을 딱 긋고요. 그러니까요. 박팽년의 이 세계관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훗날의 비극을 잉태한 치명적인 약점이었을까요? 이걸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보면 현대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대의 맥락에서 보면 다릅니다. 아, 그 당시는 좀 달랐다는 건가요? 네, 이건 사상적 미숙함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이상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에서 나오는 태도거든요. 신숙주의 현실주의와 박팽년의 이상주의가 한 장의 종이 위에서 치열하게 충돌하고 융합하는 거죠. 그 모습 자체가 당대 집현전 정신이 얼마나 자유롭고 건강했는지를 증명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나와 결이 다른 사유가 오가며 세계관이 확장되는 진정한 지적 유의의 절정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21명의 집현전학자들의 안평대군, 화가 안견까지 총 23명의 마음이 묶인 조선 최고의 지적 유산이 탄생한 거군요. 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찬란한 논쟁은 끔찍한 현실의 폭풍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네, 방팽년이 늦은 밤 그림 속 현실의 벼랑을 보면서 남긴 한마디가 있잖아요. 대군, 어쩌면 저 산은 우리가 평생 건너지 못할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그 불길한 예감은 1453년 수양대군이 피해 숙청을 일으킨 계유정난을 통해 들이닥칩니다. 왕위를 찬탈하는 그 잔혹한 과정에서 황보인과 김종서가 죽고 안평대군마저 사약을 받게 되죠. 복사꽃이 막 흩날리던 무릉도원의 곰이 순식간에 피가 튀는 생지옥으로 변해버렸네요. 네, 여기서 우리는 현실의 벼랑 끝에 서게 된 박팽년이라는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박팽년은 1434년에 문고에 급제한 이후에 세종의 압도적인 총애를 받던 엘리트였잖아요. 형조 참판이나 좌부승지 같은 핵심 요직을 거치고 있었고요.
그런데 세조가 어린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자 그는 성산문, 하위지 등 우리가 아는 사육신들과 함께 목숨을 건 단종 복위 운동을 모의합니다. 하지만 김질의 밀고로 발각돼서 1450년 6월 2일에 결국 체포되고 말죠. 그리고 6월 7일 옥에서 숨을 거두기까지 왕이 직접 신문하는 잔혹한 친국장에서 끔찍한 고문을 받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렬한 저항의 장면이 나오죠. 네, 달궈진 쇠로 맨살을 지지고 막 뼈가 으스러지는 고문 속에서도 박팽년은 세조를 단 한 번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모두가 두려워 엎드린 자리에서 세조를 상감이나 주상이라 부르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진사 혹은 나으리라고 불렀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 호칭이 박팽년이 줄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 일종의 언어적 닻이었다고 생각해요. 언어적 닻이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네요. 네,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상황에서도 내 육체는 파괴할지언정 내가 옳다고 믿는 세계관은 절대 옮기지 않겠다. 이렇게 무섭도록 단단하게 닻을 내린 거죠. 폭군 앞에서도 결코 굴복시킬 수 없는 정신적 존엄이 존재한다는 걸 언어로 증명해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주 냉정한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던져보고 싶어요. 결과만 놓고 보면 현실에 발을 붙여야 꿈도 남는 거다고 했던 신숙주의 말이 맞았던 거 아닐까요?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죠. 네, 신숙주는 변절자 꼬리표를 달았지만 어쨌든 영의정까지 지내면서 국가 제도를 정비하고 백성들 삶에 도움을 줬잖아요. 반면에 박팽년의 이 절대적 충절은 결국 자신과 가족을 다 파멸로 몰고 간 무모한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생존과 타협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박팽년의 죽음을 단순한 파멸로 치부할 수 없는 명확한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이유죠? 아까 몽도원서에서 그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깨어있을 때 본 것만 참이 아니다. 박팽년에게 당시의 현실, 즉 세조의 세상은 눈을 뜨고 살아가면서도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거대한 거짓이었습니다. 불이한 현실을 거짓으로 규정해버린 거군요. 네, 반면에 단종에 대한 의리는 비록 당장 실현될 수 없는 꿈일지라도 그에게는 지켜야 할 유일한 진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현실에서 살아남는 대신에 진실한 꿈 속에서 죽는 것을 선택해서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남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절대적인 신념의 대가는 당사자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팽년이 옥사한 직후 그의 아버지, 동생들, 아들들까지 가문의 모든 남자가 모조리 처형당하죠. 너무 참혹하네요. 이 참극이 얼마나 극단적인 비극인지 느끼려면 과거 세종 시절의 실록 기록과 교차해서 봐야 합니다. 1447년에 박팽년이 문과중시에 합격했을 때 이야기 말죠? 네, 세종이 너무 기뻐하면서 당시 유배되어 있던 박팽년의 아버지 박중림에게 특별히 말을 내려주어 한양으로 당장 올라오게 하잖아요. 임금이 직접 나서서 유배를 풀어주는 진짜 군신 간의 정이 넘쳐 흐르던 시대였네요. 그렇게 성군의 총애를 받았던 가문이 세조 때 철저히 멸문지화를 당하며 현실의 벼랑 아래로 곤두박질친 겁니다. 참, 그런데 이 절망 속에서 무슨 역사 스릴러 영화의 클라이맥스보다 더 숨막히는 기적 같은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네, 박팽년의 둘째 아들의 아내인 이 씨가 임신한 몸으로 경상도 대구의 관노비로 끌려가게 된 사건이죠. 낳은 아이가 아들이면 죽임을 당하고 딸이면 노비가 될 운명이었는데 불행히도 아들을 낳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 씨를 모시던 한 여종도 거의 같은 시기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종이 두 갓난아기를 몰래 바꿔치게 하는 믿을 수 없는 결단을 내리죠. 청취자 여러분,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다른 핏덩이가 희생되어야 했고 또 조선 최고 충신의 핏줄이라는 엄청난 무게를 평생 짊어져야 했던 그 아이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처절한 희생 덕분에 살아남은 사내 아이는 박비라는 이름의 노비로 위장되어 자라납니다. 나중에 성종 때 자수해서 박일산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네, 사육신 중 하위지와 더불어 유일하게 박팽년의 후손이 살아남아 오늘날 유허비까지 전해지게 된 거군요. 비천한 신분이었던 여종의 숭고한 희생을 통해 지켜낸 생명은 현실의 폭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존엄과 이상의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정말 압도적인 여정이었습니다. 단 3일 만에 그려진 몽유도원도의 아름다운 꿈에서 시작해서 옥사에서의 끔찍한 고문, 그리고 한 여종의 희생으로 이어진 핏줄까지
쭉 짚어봤는데요. 네,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죠.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현실에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지키고 싶은 무릉도원 같은 이상이나 꿈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몽유도원도라는 찬란한 두루마리에 이름과 문장을 남긴 천재 학자들과 박팽년의 고결한 충절을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주연들이니까요. 하지만 박팽년의 핏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갓난딸을 내어준 무명의 여종이 없었다면 이 충절의 역사는 반쪽짜리가 되었을 겁니다. 아, 위대한 역사적 기록이나 예술 작품 뒤에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그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현실에서 묵묵히 기둥을 바치고 있던 무수한 사람들의 희생이 숨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이상의 명맥이 기적처럼 이어질 수 있었던 거니까요. 진짜 묵직한 통찰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나의 세상을 지탱해주고 있는 존재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